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요. 학교 조직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학교 조직의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교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입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바라보는 모습, 내지는 이런 직계 조직, 참모 조직, 위원회 조직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들의 이 장단점들은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학급의 운영자로서, 학급의 경영자로서의 교사 입장에서의 조직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학교 조직의 학급 조직의 운영자, 경영자로서 바라볼 때 공식적 조직은 반장, 부반장 같은 제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비공식 조직 안에는 여러 가지 청소당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간의 어떤 친목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에 대해서의 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비공식적 조직에 있어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이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학교장 입장에서도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급의 운영자인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직계조직, 참모조직, 위원회 조직에서는 직계조직의 경우는 이렇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생활지도부 선생님에 따르는 이런 줄을 따라서, 그래서 라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 이렇게 행정실장님처럼 이런 예산과 회계 업무를 전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그것만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참모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급식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복수 참여하는 심의 합의기구인 위원회 조직들이 있는데요. 학교에는 80여 개 이상의 위원회 조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의 장점, 단점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노력들이 바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의 개념과 순기능, 역기능, 직계조직, 참모조직, 위원회 조직의 장점, 단점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두는 것들은 논술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학교 조직 자체가 관료제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료제 조직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분업 전문화와 규정과 규칙에 의한 이러한 것들이 관료제의 특징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업 전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순기능은 전문성 향상이 된다라는 그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특정 업무만 영위하기 때문에 권태감이 누적된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게 분업 전문화로 인해서는 업무의 위계가 자동적으로 서 있죠. 특정 분야 업무는 한 사람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의 위계가 섰을 때의 순기능은 원활한 조정이, 업무의 조정, 이건 학생부 업무, 그러면 생활지도부 이렇게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과 원활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맡아보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그 역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경력 지향성의 부분도 바로 분업 전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분업 전문화에 대한 특정 업무를 한번 담당하고 나면 경력이 다음에 참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이 경력 지향을 통해서 승진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가능하고요. 실적과 대신 각각의 분야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연동의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성향과 함께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몰인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가 친하다고 잘해주고 내가 친하지 않다고 해서 못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규정과 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는 장점으로서는 바로 업무의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기존에 업무 처리했던 서류철과 규정, 규칙을 파악을 해보면 내가 해야 될 역할, 업무들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기능으로 대신 바라볼 수 있는 게 규정이 업무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뀌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질 경우에는
목표와 업무가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즉 업무와 규정이 있다라면 규정이 우선시될 수 있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몰인중성의 경우는 로 인해서 나타나는 순기능은 업무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합리성이 증진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죠. 내가 그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권자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에 우리가 속성들을, 학교 조직의 속성을 다른 조직과 비교해서 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민츠버그가 학교에 대해서 바라보는 조직을 보면은 이렇게 기본 요소인 전략 고위층, 바로 여기 교육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감독을 하는 단순 구조이자 직접 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조직은 가부장제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산간 도서벽지에 있는 분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경향을 띌 수가 있겠죠. 기계적 관료제의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는 공장 생산 라인 안에 작업반장 밑에 여러 명이 이제 재봉틀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기계적 관료제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술 구조층과 작업 표준화에 의한 것들이 조정 기제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재봉틀을 돌리는 것과 달리 좀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전문적 관료제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 핵심층은 바로 교사이고요. 이렇게 전문적 관료제의 성향을 띠는 학교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기제는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죠. 가르친다라는 면에서의 모든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고 나머지 해당 분야의 내용들은 각각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대학교에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 관료제의 경우는 단순 구조와 관료제가 기계적 관료제가 결합된 형태이죠. 그래서 합의된 목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초등학교가 전공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단순 관료제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공과 교과목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순 구조와 전문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가 결합된 단순 전문 관료제의 성향을 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적성과 독재적 교장 감독하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교장 선생님도 해당 교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문 관료 속성과 함께 가르친다는 면에 있어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구조의 성향을 같이 갖고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군대 조직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조직의 가장 큰 특성으로서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바로 전문성과 관료성을 같이 추구하게 된다는 면에서의 전문적 관료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전문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교사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을 하고 교수 학습 활동의 교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료성에 의한 것들은 출결이든가 성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법에 의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분과 전문연이 보장되는 부분들이 바로 관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는 것들은 목표가 불분명하고 첫째, 두 번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확실한 기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하죠. 또한 매년 3분의 1의 학생이 입학을 하고 매년 3분의 1의 학생이 졸업하는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면이 바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전인교육이라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과연 그걸 뭘로 재느냐라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듯이, 그다음에 이런 전인교육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듯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완 조직의 속성을 띠고 있기도 한데요. 개방체제입 학교.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죠. 매년 입학과 졸업을 하면서. 그래서 학교 계획이 단절적이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학교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 과업이 약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평가가 명확하지 않죠. 또한 한 부분의 실패가 다른 부분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수학을 학생들을 잘 못 가르쳤다고 해서 국어도 과연 그렇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완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학교는 또한 이중 조직의 속성도 같이 갖고 있어요. 느슨하게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엄격한 관리의 성향을 같이 갖고 있다는 면이 바로 이중 조직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구조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방식도 정해지는데요.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 의사소통은 바로 명령, 지시, 보고, 품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친분을 통해서 만났을 때의 친목회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의사소통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집행하고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권위가 서 있고요. 업무 처리를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어떤 위계를 밟아서 그 결제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품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구두에 의한 물론 보고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핵심은 이 서류의 업무에 의한 품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 사태에 신속 적응이 어렵고요. 그러나 문서들이 다 처리돼 있고 그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 사정을 그 문서에다 다 담기가 어렵다라는 면이 좀 어려운 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경우는 비공식적 조직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이죠. 공식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같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품위를 하면서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배후 사정을 구두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같이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바로 전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다음에 통일성 확보,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융통성을 갖고 있다는 면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근거가 없죠. 소문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식적 의사소통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의 경우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한계점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즉,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바로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것이고 조직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을 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것이 관리였지 않습니까? 공식적 의사소통이 갖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들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직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조직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한 그 의사소통이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것이 조직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철학과 신념인데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직의 문화라는 것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리커트가 그런 것들을 조직 변수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의미가 컸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리커트 척도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척도법들을 써서 이런 조직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이런 문화들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좀 올드한 이론이기는 한데 요즘 추세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내는 추세이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읽어두시는 정도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헬핑과 크로프트의 학교 문화 풍토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조직 풍토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호이와 클로버가 개선을 해서 개정된 학교 조직 풍토 척도를 만들어섰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교장은 담임으로 우리가 바꿔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사는 학생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점은 마음을 닫고 있을 때보다는 항상 열고 있을 때가, 학생 입장에서도 마음을 닫고 있을 때보다는 항상 열려 있을 때가 더욱더 성과가 항상 나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학생들의 마음을 열었느냐 못 열었느냐는 선생님이 일단은 선택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선생님 스스로의 마음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반 아이들을 대할 때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이 적어도 닫고 대하는 것보다는 항상 결과가 낫다. 학생들 입장에서 마음을 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적어도 학생들이 마음을 닫고 있을 때보다는 열고 있을 때가 항상 결과가 나았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열었을 때 개방풍토, 헌신풍토, 일탈풍토, 폐쇄풍토의 특성 정도는 이해를 해두시면 향후 그 학교 풍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논술을 기술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동기는 바로 학교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 구성원에 대한 그 동기 유발을 해야 돼요. 메슬로우 욕구외기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위에 근본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지만이 자아실현, 지적 심리적 자아실현의 성장 욕구가 등장한다라는 건데요. 바로 생리 욕구는 아이들이 편안한 학교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학교 폭력으로 발생을 한다. 관계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왕따다. 존중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가출이다. 즉 학교의 3대 문제죠. 가장 첫 번째 폭력, 두 번째 왕따 문제, 세 번째가 가출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줬을 때 지적 심리적 자아실현, 즉 학습 욕구가 유발이 된다. 따라서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해라라고 잔소리하는 것들은 정말 잔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허츠버그가 이런 메슬로우 욕구 위계론이 검증되지 못한 것에 비해서 행동과학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위생 요인의 경우, 즉 생리, 안전, 관계 욕구에 해당되는 요인들은 그것들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불만을 야기하더라. 하지만 충족됐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상태더라. 반면 성장과 자아실현 욕구, 바로 존중과 성장과 자아실현 욕구의 경우는 동기 요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는 만족감을 높이더라. 하지만 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이 야기되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이러한 것들이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도 적용이 되면서 직무 풍요화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경력 단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습교사, 정규교사, 선임정규교사, 수석교사로 교사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들을 최초 만든 사람이 허츠버그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츠버그 엘더퍼의 경우는 이런 메슬로우 욕구위기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아우슈비츠 수송조 같은 데에서의 열악한 상황을 검증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생리와 안전 욕구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즉 생존 욕구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아실현을 추구했던 흔적이 있더라.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상위 욕구에 해당되는 내적 동기를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그 하위 욕구로 내려가게 돼서 추구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더퍼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인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 반의 아이들의 상태를 봤더니 대부분
학업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바로 성장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학급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급 한 아이들을 봤더니 완전히 놀자판이더라? 관계 욕구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 성장 욕구가 좌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계 욕구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살아남는 욕구 다 엎어져 자고 있고 졸업만 시켜주세요 라는 분위기다. 생존 욕구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급에 대한 그 수준을 진단하는데도 엘더퍼의 ERG 이론은 사용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학습 욕구에 따라서 반 아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요. 에크리거의 XY 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조직을 봤더니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있고 그러한 조직에 있어서는 권위적, 강압적인 지도성을 발휘를 하고 보상과 처벌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관리나 권위적 지도성, 그다음에 명령, 통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더라. 이게 X이론에 적용되는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Y이론의 경우는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가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그 성향을 띠는 조직이 있더라. 이랬을 때 그러한 조직에 있어서는 자신의 잠재력과 목표 달성을 고취하고 인적인 관계를 좋게 유지해 나가면서 자율적 통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조직이 관리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모습, 그 다음에 동기를 유발하는 것,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직을 크게 여러 조직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지리스의 경우는 어느 조직이든 최초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X이론이 적용되더라. 즉 미성숙 조직이더라. 관료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이다라고 구분을 했던 거고요. 이러한 조직이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성숙해 나가면서 성숙됐을 때는 인간적 가치 체계를 따르는 조직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더라라는 얘기를 아지리스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커트의 관리체제 이론의 경우는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기적 권위형, 바로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자선적 권위형은 귀족이 마치 하인을 대하듯이 그 조직 구성원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협의형의 경우는 위는 분명하되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을 혼자 내리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협의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명의 의견을 공통 의견을 모아서 그 결정을 같이 하는 형태가 바로 참여형으로서 이렇게 이기적 권위형보다는 참여형으로 갔을 때가 훨씬 더 성과가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기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부이룸의 기대 이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유인가가 되는 보상이 따랐을 때 동기가 유발된다. 즉 성과가 나지 않거나 이게 1차 기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즉 2차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기대가 되지 않으면 학습 동기 유발이 안 된다. 즉 반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원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아니다. 기대, 배려, 피드백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상은 노력, 성과, 보상으로 이어지는데 예상하는 이 정도 보상을 받겠지라고 예상하는 보상이 있는데 그거보다 실제 수여받은 보상이 컸을 때만 동기부여가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을 때는 오히려 동기가 축소된다라는 얘기를 포터와 롤러가 얘기를 했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칭찬을 남발해라 라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스의 경우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공정하냐 아니냐라는 걸 따짐에 있어서 뭘 근거로 해서 따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자신의 노력 대비 성과, 타인의 노력 대비 성과를 비교해서 공정성을 따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신의 노력 대비 성과가 작다라고 여겼을 때는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성과를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투입을 줄여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이게 시사하는 바는 편애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 입장에서 학급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되겠는데요. 학생들마다 이런 목표가 다를 수가 있고 원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용되는 목표를 잡아야지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정해주는 목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잡았을 때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의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학생들이 주어져 있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주어지면서 반 담임으로서 자리를 잡으실 겁니다. 또한 학급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잘되고 잘못되고를 판단해서 조정하는 통제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의 업무가 끝나고 나면 이거를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를 따져보는 부분이 바로 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계획에 있어서 이거를 계획하는 활동을 계획 수립을 기획이라고 용어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획이든 기획이든 그건 플래닝이든 누구나가 다 용어는 달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이런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일단 담임으로서 학급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과목 교사로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셔야 돼요. 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육정책,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합리적 자원 배분이 가능하고 변화 촉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합리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의 성과는 무엇이냐? 효율성, 효과성, 안정성, 매력성이라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이미 다뤘죠. 효율성, 효과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라는 게 발생할 일을 예상을 하고 그거에 따른 그 계획을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보니까 미래 예측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정보 자료가 부족할 수가 있고 전제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업무 수행을 1년간 하기 위해서 계획에 주어지는 시간이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비용의 제약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할 정도의 것들은 그냥 읽어두시는 걸로 충분하실 것 같고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관점인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급에 가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건 교장 선생님이나 의사결정을 내리지 일반 선생님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입니다.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수의 반 담임들이 계시고 그 담임들의 의사결정을 모아서 그걸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거의 의사결정이 정해진다라고 보셔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수의 담임 선생님이 따라하는 결정이 학교의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거의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의사결정에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을 이렇게 합리적 관점, 참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우연적 관점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 정답을 내야 되는 관점은 합리적 관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구성원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참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옆방과의 관계 하에서의 그냥 주고받으면 끝나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였죠. 운동장 화장실이 주어졌으면 1학기는 우리가 화장실을 하고 2학기는 운동장을 우리가 하고 해서 바꿉시다.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관점,
주고받는 관점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연적 관점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프랑스의 인구가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워낙 복잡한 일이라서 알 수가 없더라. 오만 걸 다 해봤더라. 즉 다양한 선택의 우연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게 바로 우연적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하에서 의사결정 모형들이 정해지는데요. 최적해 정답을 도출해야 되는 것들은 합리적 관점.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누구나가 다 만족할 만한 관점이 바로 참여적 관점이 주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족한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증적 모형은 생각보다는 학교에서는 의사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이 없는 개별 사안인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이루어졌던 안들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고민을 해서 정해졌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있다라면 채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점증적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혼합 모형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모형을 두 개를 결합해서 쓰는 거죠. 적용적인 문제, 장기 전략, 기본 방향의 경우는 최적해인 합리적인 모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비정형적인 문제, 단기적인 전략, 세부 결정에 있어서는 대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증적 모형, 전해보다 나았던 것들을 결정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모형은 합리적 모형과 점적 모형, 만족한 모형과 점적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모형을 선택하는 모형인데 이게 개념상은 좋지만 실상 그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의 관점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연합 모형의 경우는 회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 방식인데요. 학교에도 최근에 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점차 결정이 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모색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연합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한 결과로 결합이 되는데요. 바로 한 해 교육의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선택 기회가 있고 참여자가 계속 바뀌고 우연한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방식을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에는 혼자 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혼자 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다양한 개별 사람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방식, 여러 명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결론 낸 거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브루이지의 경우는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손쉽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안 시키고 해도 충분한 경우, 바로 수용 영역 안의 경우는 적극 배제를 해라. 수용 영역 밖에 해당돼서 참여를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는 참여를 시켜라. 그 다음에 애매한 상황의 경우는 제한적인 참여를 시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애매함의 근원을 바로 적절하냐 내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즉 참여시켜야 말해야 될 대상자가 참여시키는 게 맞느냐, 즉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내지는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본 것이 수용력의 한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확장이 돼서 호의와 타투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시켜라.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애지간하면 참여를 시켜라. 둘 다 없으면 무조건 배제를 해라. 다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참여를 시키는데 서로가 갈등 상황이 아닌 경우면 참여를 시키고 갈등 상황이면 제한을 해라 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 영역 밖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갈등적인 상황,
였을 때 그 의사결정권자의 역할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가 애매한 경우죠. 이랬을 때의 역할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용 영역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 참여 안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요 역할들을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별 역할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반 안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항상 그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누구는 불만이 있고 누구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갈등의 관리도 담임선생님의 가장 근본적인 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협력과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차원을 나눠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써먹는 방법이겠죠. 바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안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협력형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내지는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을 희생해야 되는 경쟁형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의해서 누군가는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아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타협형과 수용형이 있는데, 타협을 하게 되면 타협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적어요. 그래서 타협형과 한 명에게 그 설득을 통해서 수용을 시키는 수용형으로 해소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안 키우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회피를 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적극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협력형으로 만들어내지, 원인 제거를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성의 발휘 부분인데요. 지도성에 있어서는 과거의 경우는 위인전에서의 특성을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계를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도성이 높았던 지도자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따라해서 높이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처한 상황별로 그 행위들이 맞고 틀리고, 맞고 오히려 효과가 안 좋고 라는 것들을 구분해보기 위한 상황론에 대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지도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들이 뉴 리더십론이 추구하는 바다 라는 것들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민주적 방임형, 권위형이었을 때는 민주형 지도성이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다라는 것들, 양적 성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권위형의 경우가 더 나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커트는 이러한 그 지도성의 유형을 직무를 중심으로 하느냐, 종업원 중심으로 하느냐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직무 중심보다는 종업원 중심, 바로 인간관계 중심이었을 때가 성과가 높더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헬핀의 경우로 갔더니 각각의 유형별로 지도성의 유형이 다르더라. 즉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지도성을 발휘되는 형태이고, 업무에 대한 관심은 낮은데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는 바로 인화형, 인간관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업무에 대한 관심은 높고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들은 과업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업무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인간관계도 적게 가져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봤죠. 반면 그 피들러의 경우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을 발휘하는 체계가 달라야 된다라고 봤는데요. 상황이 그 인간관계가 아주 좋을 때와 아주 좋을 때는 인간관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과업에다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가 아주 나쁠 때는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중심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반면 그 애매한 중간관계일 때, 즉 애매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인간관계도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 따른 그 레딘의 경우는 합리적 그 효과적인 그 상황별로 효과적인 유형의 지도자가 있고 비효과적인 유형의 지도자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신형인 경우, 즉 과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헌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선안군주일 때가 바람직하더라. 과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을 때는 통합형으로서 경영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더라. 과업은 낮고 관계가 높은 경우는 이 관계형 지도자로서 개발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과업도 낮고 관계도 낮은 경우에는 분리형이라서 행정관료처럼 그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성원 그 조직 관리자가 처한 상황으로 나눠본다면 구성원의 능력이 낮고 동기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내용을 설명하고 명령해서 지시하는 지시형 지도성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과업에 대한 관심은 높고 관계는 적정선의 거리를 두는 형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능력은 낮은데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다? 그랬을 때는 설득을 통해서 지도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과업에 대한 관심과 인간관계도 높이 가져가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 있어서의 그 능력이 높고 동기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참여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업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가질 필요가 없고 인간관계를 낮은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완하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에 대한 그 능력도 높고 바로 학업에 대한 능력이죠. 그다음에 학습 동기가 높은 경우라면 굳이 그거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위임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위임하게 되니까 학업에 대해서 알아서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관계를 맺어서 방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위임형과 방임형은 다른데 무슨 차이냐? 방임형은 교실 내 돌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방임형이고 위임형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내버려두는 형태인 것이 위임형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그 지도성의 그 행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지도성의 뉴 리더십론으로서의 의형은 카리스마를 발휘하고자 하는 변혁 지도성,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그 임무를 공유해야 돼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분산적은 구성원들에게 지도성을 위임함으로 인해서 지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문화적 지도성은 학교의 교가, 그다음에 구호와 같이 학교 조직의 그런 공통 문화를 통해서 지도성을 발휘하는 체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량과 도덕 지도성은 유사한데요. 초량 지도성의 경우는 자신의 삶의 능동적인 관리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초량 지도성이고, 도덕적 지도성의 경우는 변혁적 지도성의 그 궁극의 모습으로서 학업에 있어서, 목표를 갖고 있는 학업에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 감독해서 도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감성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성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감성 지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경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학교 경영의 기법에서는 그 목표 관리 기법, 총체적 질경영, 조직 개발 기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정보 관리 체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목표 관리 기법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S, A, B의 인사고과를 받기 위해서 S를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 참여. 여기 교직원의 공동 참여니까 학생의 공동 참여로 바꿔야겠죠. 구체적 목표 설정. 학생의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에 의해서 학생과 교사의 합의에 의해서 목표를 결정을 하고 명료화해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 측정과 평가를 통해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육 예산 편성은 학교 논술에서는 다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번에 수업 들으신 걸로 끝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자치도 다 그냥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학입니다. 장학이 중요했던 이유는 과거의 장학은 지적질 장학에서 수업 장학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발달 장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장학의 방안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행정에서 이렇게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망, 무슨 노력을 하실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동료 장학이나 자기 장학의 방안들이 바로 교내 자유장학의 방안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임상장학의 경우는 대개는 초임교사에게 어떤 수업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는 임상장학이 되겠고요. 그것이 임상장학이 되겠고요. 동료장학은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정보, 도움, 조언을 주고받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 가시자마자 담임을 하시게 될 텐데 담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담임 부장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자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 그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동료 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티타임을 일부러 두고 있기도 해요. 바로 동료 장학을 일상화하는 거죠. 또한 그러한 그 동료 장학 이외에도 연구, 수업 연구라든가 협의, 연수를 가시는 것들이 바로 동료 장학의 일환이다. 방학 때만 되면 집단으로 연수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동료 장학의 일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경우는 대개는 주로 어떤 조정당의 경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경력이 너무 돼서 동료들이 뭔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내가 동료들한테 물어볼 게 별로 없다. 그랬을 때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거나 스스로가 자기 수업을 녹화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그다음에 하는 것과 세미나나 학회를 참석하는 것 같은 형태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자기 장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는 성수 단계 5년 이상이고요. 경력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자기 장학으로도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단계에 이르면 장학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그랬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이런 그 정기적인 장학 주간에 사전 허락을 받고 약속을 정한 다음에 그 시간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언을 하는 형태가 약식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을 요약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면 중요한 것들은 조직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개념의 변화도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동기유발 과정 중요했죠. 인력이 주어졌을 때 예산이 주어졌는데 예산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플랜 2C를 하실 텐데 바로 이 과정들은 다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접근법의 경우는 교육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경영의 개념도 이게 논술에서 안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장학의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벌써 이미 2차례나 다뤄졌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강까지 해서 했던 교육행정을 좀 1시간에 걸쳐서 짧게 요약을 해봤고요. 여전히 교육행정은 앞으로도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그 빈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근하실 때 이거를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사 입장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바로 교장을 담임으로 다 바꾸고 교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생으로 바꿨을 때는 바로 학급 경영, 학급 운영 방안이고 그러한 접근에 의한 교육행정이 여전히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수업 속개하겠습니다.